안녕하십니까. 일본 고대사와 한민족,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본 고대사는 한민족의 이주사이다 라는 이런 테마로 우리가 지난 1회에서는 일본 신화 속에 나타난 한민족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보더라도 이것은 역시 그 한민족과 많은 부분이 관련되어 있고 한민족의 흔적들이 무수하게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내용은 이제는 그 신화를 벗어나서 일본 고대 그 역사, 아무래도 이제 역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흔히 그 이 각종 기록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기록들에서 나타난 그 한민족의 그 흔적들, 특히 그 어느 만큼 일본 열도로 건너가고 일본 사회를 그 고대 사회를 그 움직였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주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지난번하고 똑같이 전제를 다시 한번 이제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그 고대사의 많은 그 문화의 흐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동, 사람의 이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일본 열도에 고대에서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통일된 국가가 존재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중국 사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일본 열도에는 100여 개의 작은 나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가 뭐였었냐면은 바로 이제 그 만세 일개의 그 일본 왕실의 역사였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화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천조 대신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125대 일본 왕까지 일개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뒤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일된 국가, 일본 열도의 최초로 통일된 국가가 어디냐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야마토 외입니다. 자, 야마토 외입니다. 오늘 그 강의의 거의 모든 내용은 바로 그 야마토 외와 한민족의 그 관계를 이제 그 규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전제들과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사를 볼 때, 일본 고대사를 볼 때 또 하나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일본 고대사의 뭐 신화든 아니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많은 기록의 역사들이든 그것은 각자 그 다양한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일본의 신화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화를 봤을 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속에는 가야와 관련된 큐슈, 가야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신라, 이즈모 지역, 신라와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실 일본의 신화에는 합쳐졌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다른 이야기들이 일본의 역사 속에서는 지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좋은 말로 하면은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좀 안 좋은 이야기로 하면은 조작이 되었다는 거죠. 왜곡이 되었다는 겁니다. 일본 역사가 고대에서부터 이제 그 왜곡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봤던 것은 뭐냐면은 가야입니다. 그죠? 가야의 어떤 그 흔적들이 큐슈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천성강림 신화에서 나타났죠. 또 그 다음에 신라의 흔적들이 우리가 소시몰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우두천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신라의 흔적들이 바로 요 이즈모 지역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죠? 자,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연결이 됐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상당히 그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하나 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본의 고대사를 이야기하면 지금 가야와 신라가 이야기되는데 분명히 뭔가 백제와 연결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뭐 백제와 관련돼서 일본의 고대사를 풀어나가는 이것은 아주 그 정설 같은데 지금 백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백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큐슈의 천송강림 신화와 이즈모의 스사노우의 신화, 즉 소시모리와 연결되는 그 스사노우의 신화가 합쳐진다고 했어요. 어디로 와서 합쳐지냐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뭐 아스카라 불러도 좋고 나라라 불러도 좋습니다. 자, 나라.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나라라 합시다. 그죠? 요 나라 지방에 와서 합쳐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그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천조대신도 와서 이쪽으로 왔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스사노의 후손들도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서 합쳐져 가지고 정치와 소위 말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라 지방입니다. 요 나라 지방. 요 나라 지방에서 최초의 통일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야마토 외입니다. 뭐 우리가 야마토라는 것은 뭐 많이 아시잖아요. 야마토 혼이다. 뭐 일본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야마토. 뭐 어쨌든 그 야마토가 오늘날까지 일본을 그 지배하고 있는 뭐 정신사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이게 모든 것은 바로 야마토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야마토를 이제 그 야마토회를 이제 그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야마토회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바로 백제와 이제는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백제와 야마토회.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듣게 될 이야기는 바로 그 백제와 야마토회와의 이제 그 관련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 고대사에서 그 이야기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고대사 연구자들이라 해도 좋고 이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은 뭐냐면은 정리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일본 측에서 고대사를 보면서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야마토에는 백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합니다. 야마토에는 백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먼 옛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원전 660년 저쪽에서 보면 아마 초대 그 일본 왕이 바로 그 처음 시작하는 게 기원전 660년이기 때문에 기원전 660년에 세워졌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 고대는 백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합니다. 그 진짜 관련이 없는 것인가를 오늘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일본의 왕가, 뭐 소위 말해서 천황이라고 하고 있죠. 그 일본의 왕가는 순수한 토착 세력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순수한 그 토착 세력이고 오히려 뭐 현대어로 말하면 당시에 중국과 한국은 오히려 일본을 종주국으로 모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제 일본이 종주국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역시 한반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본의 그 지배 시족들이죠. 지배 시족, 뭐 소위 말해서 귀족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 지배 시족은 한반도에서 건너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건너오지 않았고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백제와 관련이 없고 먼 옛날에 세워졌고 오히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을 종주국으로 섬겼고 그 다음에 일본의 지배 시족은 하늘, 아마 이쪽에서 하늘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만 고천원이겠죠, 그죠? 고천원에서 내려왔다라는 주장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 느끼기에도 좀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곧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그럼 고천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디라는 말입니까? 그야말로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민족? 이건 너무나 우스운 겁니다, 지금. 이건 상당히 좀 설명을 하는데 학자들이 그런 설명을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공여지책이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지금 오늘은 바로 그러한 테마들을 뭐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엄청난 분량이 됩니다. 이쪽은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한번 이제 추스려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일본 왕가의 계보, 간략한 계보를 통해서 몇 가지 기록 사실들을 짚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특히 이 일본 이 고대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는 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어도 어렵고 언어는 사실은 한자로만 이야기하면 쉬운데 또 이걸 읽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간단한 내용들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이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왕가의 간략 계보도를 통해서 아까 이제 일본 고대사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파악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일본 왕가의 간략 계보도입니다. 외우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1대, 10대, 15대, 40대, 50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자, 그랬을 때, 1대가 신무입니다. 자, 신무. 10대가 숭신입니다. 15대가 응신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뭐, 일본의 고대사를 볼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죠.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왕 중에서 신자가 들어가는 왕이 딱 셋입니다. 그게 바로 신무, 숭신, 응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신자에 초점을 두고 일본 고대사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왜 신자를 썼을까? 이 신자의 의미를 이제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게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신무, 숭신, 응신입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금 전에 나라에서 야마토 외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 야마토 외를 연 인물, 시조는 응신입니다. 응신.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응신입니다. 응신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앞에는 뭐냐면은, 자, 이 앞에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놨다는 겁니다. 이건 조작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건 조작입니다. 연결된 겁니다. 뭐 신무 이거 연대를 다 만들어낸 거죠. 숭신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대부터 이 신화하고 연결시키면서 쭉 만세일계죠. 계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시켜 놓은 것. 응신 때까지 여기서부터 어떻게 본다면 아까 자꾸 이야기 말씀드리지만은 일본의 고대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통일국가니까. 자, 그럼 이제 신무를 봅니다. 자, 신무가 어떤 인물인가? 자, 신무는 여러분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화에서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카미 그다음에 니니기 천손광림한 니니기의 후손이죠. 자, 후손이 신무입니다. 자, 지도로 우리가 봤을 때 지난번에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천손광림이 됐습니다. 옮깁니다. 그죠? 해안가를 타고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옮기면서 자, 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후쿠오카 쪽이겠죠. 이쪽에서 머물다가 계속 머무르면서 이동합니다. 옮깁니다. 다시. 자, 옮기면 계속 뭐 몇 년씩 살다가 옮기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사카 나니와에 도착을 했다가 이쪽으로 타고 넘으려 하다가 못 넘습니다.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돌았다고 했습니다. 자, 돕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쿠마노 지역이랍니다. 곰 웅자에다가 들 야자, 웅야, 쿠마노 지역이죠. 여기서 길을 찾아가지고
지금 나라 쪽으로, 즉 아스카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그 신무가 자, 요거죠. 요 그림이죠. 자, 이 초대 일본의 왕이 이걸 동쪽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왜? 큐슈에 내려온 것도 참 그렇죠. 그죠? 여기 막바로 내려와야 될 걸 왜 여기 내려와서 옮깁니까? 이거는 뭔가 흔적이 있습니다. 옮기는 겁니다. 지금 동쪽으로 나아가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들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그림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여기 까마귀도 있죠. 여기에 팔지조 해가지고 야타가라스 하는 지금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그 삼조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길을 찾아가는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기원을 하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삼조고가 나타나서 길을 안내해서 바로 이 나라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해서 안에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쿠마노 지역은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여기 쿠마노 그 신사들이죠. 보면은 쿠마노 쪽 요거는 뭐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만은 뭐 가보면은 전부 다 그 이 삼조고 물결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어디 다녀도 삼조고 물결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가보면은 그 삼조고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길거리든 뭐든 삼조고를 이제 선점을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겠죠. 삼조고 물결입니다. 이쪽에. 요 지역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자, 삼조고의 안내로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서 바로 이게 나라입니다. 나라의 가시와라라는 나라의 가시와라 신궁에서 즉위를 합니다. 즉위 일대 이제 일본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여기서 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나라 시대가 열렸어요. 여기는 보면 여기 이제 뭐 그 적혀 있는 그 뭐 내용들이죠. 요거 뭐 신무 천황이 뭐 이거 우네비야마라고 합니다만은 여기 산 동쪽 북에 능이 있다. 뭐 이런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역사가 참 오래됐다. 이렇게 이제 해서 바로 이 가시와라 신궁에서 신무왕이 그 즉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매년 2월 11일이 되면은 일본 각지에서는 뭐 가두방송까지 막 합니다. 각지에서는 사람들이 나라의 가시와라 신궁으로 몰려듭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왕실에서도 그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2월 11일에는. 소위 이게 말하는 뭐냐면 건국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릅니다. 아주 시끌벅적하게 행사를 치릅니다. 건국 기념일 행사. 물론 그 옆에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온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를 합니다. 그건 완전 만들어진 역사다. 가짜다. 일본 사람들이 이게 뭐 한국에서 가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건 뭐 조작된 역사다. 스스로 만들어진 역사다. 그거를 교육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뭐 행사도 하고 반대도 하고 반대 학술 대회도 치르고 지금도 계속 그럽니다. 지금 뭐 그런 곳이 지금 이 가시와라 신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가시와라 신궁은 이게 언제 지어졌을까요? 물어보면 뭐 거의 10중 8구는 뭐라고 합니까? 먼 옛날에 지어졌다 하죠. 그러나 가시와라 신궁이 실제로 지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1890년입니다. 1890년입니다. 이 신궁이 지어진 게 1890년입니다. 그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메이지 시대 바로 일본이 제국주의를 팽창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적 수단으로 지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 뭐 기년절 뭐 해서 나중에 건국 기념일을 만들죠. 이걸 아주 완전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일본의 어떤 그 제국주의 정신을 아마 만들어냈겠죠.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 가시와라 신궁입니다. 그게 신무고, 그때 그 초대 일본 왕이 이제 그 신무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쭉 갑니다. 자, 이 중간에 왜 이야기 안 하는지는 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10대 가면은 숭신이 있어요. 숭신이라는 그 일본 왕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신을 뭐 숭상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 숭신하면 여러분들이 딱 그 우리가 논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일본 고대사를 볼 때가 아마
에가미 나미오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에가미 나미오의 기마민족이 일본 열도를 정복했다. 기마민족 정복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기마민족 정복설을 이야기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는 자 지난 시간에 일본 서기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록이죠. 여기 보면 일본 서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일본 서기 기록에 보면은 숭신을 표현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 천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거는 이제 조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건국이죠. 건국. 처음입니다. 창시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창시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일본 서기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아니 신무가 일본 그 국가를 세웠다 했는데 오히려 일본 서기에는 조국 천왕은 숭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무나 숭신 이런 그 왕들은 이런 연결된 왕이라기보다는 좀 별개의 형태라는 거죠. 별개의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숭신을 이야기할 때는 아까 기마민족 그 정복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에가미 나미오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 동북방의 기마민족이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자 이동을 하죠. 물론 이제 그 이동하는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왔습니까? 가야 쪽으로 와서 가야에서 자, 이 지도를 보는 게 아마 낫겠죠,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하는 데는. 자, 이 동북방에 이 동북방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가 이제 잘 될 거예요. 오히려 그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 동북방의 기마민족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가야로 왔습니다. 가야에 왔다가 큐슈로 건너왔고 큐슈에서 다시 이걸 기내라고 합니다. 기내.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그 교토를 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내 지방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게 그 에가미 나미오의 그 기마민족 정복설입니다. 일본 열도는 바로 그 기마민족이 정복했다. 이런 그 설을 그 펴고 있는 하나의 그 핵심적인 그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게리 레드야드라는 그 컬럼비아 대학 그 석좌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에가미 나미오의 설을 조금 더 정리를 하죠. 뭐 조금 이제 황당하니까 이제 아마 정리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그 레드야드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부여족이 일본 열도로 들어왔다는 거죠. 언제? 한 370년 경에. 해서 이제 에가미 나미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합니다. 사실은 그 부여족이 바로 기마민족이죠. 해서 아까와 같은 루트를 통해서 이제 370년 경에 일본 열도로 저 기내 지방으로 이제 그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 레드야드라든가 에가미 나미오의 그 주장 근거들은 뭐냐면은 일본 열도 내에서 그 고분의 부장품이 즉 이때 그 고분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게 너무 막 깊숙한 이야기라 가지고 여기서는 뺐습니다만은 전방 후원본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의 그 묘제, 그 고분 시대의 그 어떤 묘의 독특성, 그 바로 묘에 있는 부장품이 내용물이 370년 이전하고 이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확 달라진다. 이게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확 달라지는데 주요한 그 물건들이 뭐냐면은 부장품이 뭐냐면은 말과 관련된 겁니다. 말. 즉 기마민족이죠. 말과 관련된 그 부장품들이 이제 한 370년 경을 통해서 이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기마민족이 일본 열도로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밝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레드야드는 바로 부여족이 왜 일본 열도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다면은 환단고기를 읽어보면 그 근거가 또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때 선비족이죠. 그 여러분 모용 선비라고 이야기했죠. 그 직전에 부여족이 모용 선비족에게 패하죠. 괴롭힘을 당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하나의 그 일족이
결국은 일본 열도까지 왔다는 것을 이제 레드야드 교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승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15대 응신입니다. 응신. 야마토 외의 시조입니다. 자, 야마토 외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보셔야 될 건 우선 하나는 이 응신의 원래 이름은 호무다입니다. 호무다라고 합니다. 뭐 이름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는 사실에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응신은 큐슈에서 출생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또 복잡한 역사적인 그 이제 한반도와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뭐 나중에 이게 뭐 임나 일본분이 뭐 하왕 그런 그 역사들이 막 얽혀 있습니다. 어쨌든 큐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응신 때가 되면은 자, 야마토 외의 시조, 즉 야마토 외를 건국을 했는데, 이때가 되면은 많은 백제인들이, 자 이제 백제와 연결된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 열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마토 외를 건국을 했는데 기록에 자기들의 기록, 일본서기의 기록을 일본서기든 고사기든 이 기록들을 보면은 많은 백제인들이, 그것도 굵직굵직한 이제 어떤 그 무게를 지닌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전혀 관계없다 했는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와서 야마토해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어떤 관련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이제 우습긴 하겠죠. 자,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응신 왕 시대의 일들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 학자들이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뭐 고대사를 혹시 이제 막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일본 학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쓰다 소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쓰다 소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황국사관을, 일본의 고대사를 연구해서 황국사관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신복론자이기도 합니다. 하고,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여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황실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해가지고 결국 1942년에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 그 쓰다 소오기치인데, 그 쓰다 소오기치의 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쓰다 소오기치는 이게 일본 그 고대사, 일본서기와 그 고사기에 대한 연구에 아주 많은 연구를 합니다. 우리 고대사, 한국 고대사 연구에도 보면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죠? 이제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 쓰다 소오기치의 고민이 뭐냐면, 아무리 그 연구를 해봐도, 자, 신무 초대 이후에 응신 이전 14대까지 아무리 해봐도 실제한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없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거 없다. 이거 해봐도 이게 뭔가 자꾸 지금 틀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아무리 해봐도 그 15대 이전은 실제가 불분명하다. 라는 고민을 이제 갖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이제 일본서기를 연구하면은 연구할수록 허위 사실이 자꾸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인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쓰다 소오기치의 그 고민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 1대부터 응신 이전에 14대까지의 이 고민, 실제한 것이 아니다. 이게 분명히 만들어진 것이다. 조작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조작돼 가지고 하나로 연결시킨 거에 불과하다. 라는 이거는 이 증거를 또 여러 가지로 듭니다. 증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지금 신문이 숭신이 응신이 하는 건 이게 뒤에 죽은 다음에 부여된 시호잖아요. 그러면 그 왕들의 원래 이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5대 응신 이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 하는 겁니다. 왜 없을까?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1대부터 15대까지 이 연결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왕의 뭐 계보라 할까요? 왕위 계승이죠. 왕위 계승을 보면은 신무부터 응신까지 부자 계승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로 계승되는 모습이 쭉 나타납니다. 일사불란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우 평화롭게 한 번도 반란도 일어나지 않고 매우 평화롭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고대사를 볼 때 야,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왕위 계승하고 그 계승은 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죠. 지금으로 보면 뭐 당연히 고대사는 뭐 그렇다 하지만은 이상합니다. 응신 이후에도 싸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고대사를 보세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연결되는 게 그렇게 잘 나타나느냐. 형제로 연결될 때도 많고 심지어는 그 일본의 이후에도 뭐 부인으로 연결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대부터 15대까지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당시에는 그 부자 계승이 원칙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일사불란하게 정해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응신 이후에도 뭐 왕위를 계승하려 하면은 뭐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난이라고 하잖아요. 난들이 많은데 저 때만큼은 너무 평화롭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건 뭔가 지금 실제하지 않았다. 이건 뭔가 이제 그 허위고 뭔가 이제 그 조작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라는 게 이제 그 스다 소우기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왜 또 응신은 큐슈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합니다. 왜 또 저기서 태어나가지고 다시 또 왔을까? 이것도 뭔가 다른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한반도와의 영향력을 이걸 분명히 이제 해주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응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야마토 외가 이제 시조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응신이 자, 이 연도를 보세요. 연도를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응신이 즉위한 연도가 270년이에요. 270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일본 서기에는 이 응신 때부터는 백제와의 기록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도처에 나타납니다. 사실은 백제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서는 일본 서기를 읽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우리가 연도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스다 소우기치의 고민이었는데 백제 왕의 즉위와 죽음이 사망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 서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응신 16년에 이걸 계산을 하면은 285년이 됩니다. 285년에 이 해에 백제 아화 왕이 죽었다 합니다. 백제 왕입니다. 자, 백제의 아화 왕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아화 왕이라는 것은 이 인물은 아화 왕이라는 인물은 우리 흔히 말하는 아신왕을 말합니다. 이제 근초고왕을 일본 서기는 초고왕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다 연결이 됩니다. 요 아화 왕이 아신왕입니다. 자, 이 285년에 아화 왕이 죽었다 했어요. 그러나 이 기록은 우리에도 있단 말입니다. 자, 삼국사기에는 아신왕이 죽음이 405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얘를 이 아화 왕 이제 한 번만 우리가 들었지만은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왕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위년도와 사망년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있죠. 어딘가 하나 기록이 지금 틀렸어요. 여러 가지 어떤 고증을 해봤을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120년의 차이가 납니다. 120년의 차이가 나죠. 120년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응신이 야마토 외를 연 그 해는 바로 연해라기보다는 연해는 이거 추정을 하면 되겠죠. 요 때는 405년, 120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 390년입니다. 4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마토 외 이거는 이제는 이런 걸 다 비교를 해보니까 일본인 학자들도 그래 맞다는 겁니다. 분명히 야마토 외는 4세기 후반에 야마토 외가 통일국가가 형성이 됐다. 인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스다 소오기치가 이제 고민해서 일본의 지금 역사가 이걸 왜 이렇게 되냐? 이걸 맞추기 위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느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벌어졌다. 이제 고민이죠. 고민입니다. 이건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바로 잡은 거죠. 그 이제 그 기록에서 야마토 외의 건국 시기라 할까요? 그 시기가 이제 한 4세기 후반이라는 사실이 이제 그 나타났죠. 그러면 4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뭐냐면은 그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그때 이제 고분 시대라고 합니다. 고분 시대가 아주 피크에 들어와 있죠. 전방 후원분이 막 나타나는 그런 그 시대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응신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백제에서의 도래 기록들을 봐야 됩니다. 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이 백제에서의 그 도래 기록들이. 자, 그 도래 기록들은 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응신 때입니다. 그죠? 응신 때. 요거는 이제 좀 뒤에입니다. 뒤에인데. 자, 이 기록들. 자, 뭐 한자로 좀 적혀 있어 가지고 이걸 한글로 해서 번역한 걸 쭉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꾸 말을 조작했다 해 가지고 유리하게 이제 했다 해 가지고 일본석이 기록된 내용을 이제 그대로 한번 했습니다. 뭐 일일이 우리가 뭐 그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뭐 흐름만 보면 되겠죠. 자, 응신 때입니다. 모든 그 한인들로 하여금 그 못을 파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그 못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한인지라고 합니다. 요거는 일본서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록에도 있습니다. 같은 기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14년에는 이때부터 이제 이 14년, 15년, 16년 이 피크인데 14년에는 백제 왕이 그 봉이공녀 이게 뭐 옷을 만드는 어떤 그 공인을 이야기를 하겠죠. 옷을 재단하고 옷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보내줬다는 거예요. 보내주고 뭐 등등등 많이 보냅니다. 또 이 해에 궁얼군이 결국 이 후손들이 나중에 보면 바로 교토에 정착한 아주 큰 부족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미륵방가 사유상, 광룡사, 코류지와도 관련된 그 시조입니다. 시조. 이 백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백제로 왔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 한 102현을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귀하라는 말은 자기들이 만든 거죠. 이때 뭐 나라가 있어야 귀하를 하잖아요. 그죠? 예, 도래했다는 거예요. 예, 도래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백제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사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거를 설명하는데 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또 이것도 설명을 하거든요. 하면 이거는 이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어떤 정세 변화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이야기한 아까 390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딱 두면 그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해가 391년입니다. 다 알다시피 광개토 대왕 아들 장수왕 때 엄청난 힘을 기르고 밑으로도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또 15년 다음 해 보세요. 백제왕이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아직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직기를 보냈다. 아직기만 보냈습니까? 좋은 말 두 필을 보냈어요. 이 좋은 말 두 필이
말, 암수, 두피를 좋은 말을 이제 보냈어요. 이것도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이때에 일본에는 말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아까 이제 김화민족 설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겠죠. 없었는데 이제 아직기도 보냈고 아직기라는 이제 사람도 보냈고 말도 보냅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아직기한테 사실 물어봤어요. 이때 뭐라고 물으냐면 백제에는 그 뭐 당신만큼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니까 내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왕인 같은 사람은 아주 그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직 왕인이 또 오거든요. 다음 해에 왕인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태자의 당시 스승이 되죠. 태자의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태자는 그 많은 그 전적들, 뭐 책을 배우고 있죠. 누구한테? 왕인으로부터 이제 배웁니다. 왕인. 자, 여기 이제 왕인 박사가 있습니다. 왕인 박사의 그 뭐 묘소라든가 이 기념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일본에 보면 전역에 많이 있죠. 있습니다. 자, 또 봅시다. 20년에는 이게 외한직 아지사주인데 이것도 뭐 어렵죠, 그죠? 아지사주라는 사람, 외한직의 조상 아지사주. 역시 이제 그 백제로부터 옵니다. 뭐 지금 뭐 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17현에 17마을이겠죠. 마을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아지사주가 일본으로 옵니다. 일본으로 옵니다. 또 이거 다른 기록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속 일본계에 나와 있는 거죠. 아지사주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일본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고시, 타카치, 요 고시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아스카 지방의 핵심적인 고시군입니다. 군. 우리 무슨 군 할 때 타카치 군인데 이게 다른 말로는 지금 이제 올 레 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 이마키 지금 온 사람들이 만든 군이죠, 그죠? 군, 고시군, 타카치 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아요. 여기서 와서 이게 꽉 채워졌습니다. 다른 성은 열에 한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열에 한둘밖에 없다, 다른 성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백제로부터 온 사람들이 거의 이 아스카 지역, 그 타카치 지역을 거의 지금 비율로 본다면 8, 90%잖아요. 8, 90%가 채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기에도 아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하고 관련이 없다. 야마토해가. 이렇게 8, 90%가 그 소위 말해서 한반도로부터의 도래인이라고 하는데 기록에는 하는데 그럼에도 관련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대사를 볼 때 사람들은 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 백제 사람인데 그럼 그 지배자는 다른 사람?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꼭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도 아마 그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응신 왕조 때는 백제로부터의 엄청난 물결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한창 지나서 백제가 멸망하기 전인데 바로 한 뭐 조금 전인데 이 서명천왕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보면은 이때까지 계속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에 큰 궁과 큰 절을 지었다고 했어요. 이 백제천이라는 게 그 바로 아스카 쪽에 백제천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백제천에 궁처를 마련을 했다는 궁의 그 터전을 마련을 했고 뭐 서쪽 사람들은 궁을 짓고 동쪽 사람들은 절을 짓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해서 12월에 이때에 백제천 쪽에 구층탑도 지었다고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좋고요. 그래서 12년에 또 이
백제궁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이 백제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뭐 일본 서기의 기록입니다. 백제궁으로 이사 갔다. 13년에는 바로 이 서명천왕이 죽었습니다. 어디서? 백제궁에서 죽었다예요. 백제궁에서 죽었다예요. 그 빈, 뭐 우리가 초빈 형태죠. 죽고 나니까 궁의 북쪽에다 마련을 했고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백제대빈이라고 한다라고 일본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백제대빈 나왔습니다. 백제대빈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소위 뭐 우리 그 삼년상입니다. 삼년상을 이제 초빈부터 시작해서 삼년상을 치르는 걸 말하죠. 그런데 백제하고 아무 그 관련도 없다면 뭐 자꾸 아까 그 처음에 그 지적처럼 백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일본의 왕실도 백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어떻게 이게 백제궁이라 이름하고 왕이 그 죽으니까 그걸 백제대빈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뭐 납득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죠. 예. 그 주장을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그 응신 때는 바로 야마토 외가 시작이 되고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부터는 뭔가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백제 사람들이 바로 그 야마토 외 지역으로 이제 그 건너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백제의 많은 그 사람들이 가서 야마토 외를 열었다. 자, 됐습니다. 이제는 자 백제하고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흐릅니다. 뭐 이 과정에는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죠. 뭐냐면은 흔히 우리가 뭐 백제 그 일본의 고대사 이야기할 때 아스카 이야기할 때 불교 문화를 이야기하잖아요. 불교가 바로 백제 불교죠. 이제 계속 이제 흘러 들어가죠. 뭐 그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뭐 일본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뭐 소관우 우마코가 나오고 성덕태자, 쇼토쿠태자가 나오고 또 뭐 아스카절, 뭐 아스카절도 나오고 또 뭐 그 오사카에서 조금 보면 그 사천왕사도 나오고 뭐 그 모든 절들도 전부 다 이제 그 이때 지어지죠. 있습니다. 쭉 뭐 우리가 그거 다 보려면 뭐 한이 없고 어쨌든 모든 게 막 백제 일색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불교 문화라는 것은 거의 다 뭐 백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제명천왕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왕입니다. 여왕. 왜 이 제명천왕을 들었냐면은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로 잡힙니다. 655년에서 661년. 자, 이때 그 백제에는 큰 사건이 일어나죠.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야마토해가 백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면은 백제가 멸망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가만히 있다면은 분명히 그들의 주장대로 관련이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명천왕.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죠? 자,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제명천왕은 어떤 태도를 보였겠느냐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명천왕 때 이제 이야기들이죠. 일본서기에 이제 그 나타난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은 산천을 끊어내는 그런 전조로 이제 산천을 단절시키는 이 전조로 봤다는 겁니다. 이제 막 한탄을 하는 겁니다. 산천을 끊어내는 산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백제와 야마토에는 하나인데 이걸 단절시키는 끊어내는 이제 그런 이제 조짐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뭐냐면은 이 제명천왕이 자, 이 그 나라에서
자, 여기 백제가 멸망했다고 했어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끊어내는 진짜 이 산천을 끊어내는 어떤 조짐으로 봤고, 그래서 동북 지방에 성책을 쌓고 병사를 배치하고 이런 조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제명천왕이 오사카로 갔다가 다시 큐슈까지 갑니다. 큐슈 아사쿠라 궁터가 있는데 이쪽까지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록들을 보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백제가 멸망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준비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죠. 661년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천지천왕이 여러분 뭐 잘 아는 그 천지천왕이 이 유업이랄까 이걸 계승을 합니다. 바로 그 아까 천지천왕이 앞에 있던 저 서명천왕과 서명천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황극천왕이라고 해요. 서명과 황극 왕의 아들이 바로 그 천지입니다. 그 천지가 이제 그 윗대 왕의 어떤 유업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660년에 멸망을 하고 백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663년에 되면은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백강구 전투죠. 백강구 전투가 일어납니다. 663년에 그 백강구 전투에, 즉 백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운동에, 부흥운동에 바로 야마토에는 엄청난 대군을 보내죠. 엄청난 대군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백강구 전투에 이제 보낸 규모를 보면은 배가 한 400여 척을 이제 보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가 한 2만 7천 명의 병사를 보냈다 합니다. 400척에 2만 7천여 명의 군사를 보냈다. 대군단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백제를 살리기 위한, 백제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백강구 전투, 이 싸움을 이 당시에 고대사에 동아시아의 판도를 가르는 최초의 국제해전이라고 저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기서 지금 당시에 당나라, 당시에 이제 탐나도 또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죠? 탐나, 일본, 신라, 백제군들이 총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 전쟁에서 백제부흥운동은 실패했습니다. 패했습니다. 일본의 대선단이 패했습니다. 자, 패해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느냐? 자, 돌아가야 되죠, 이제. 자,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수많은 백제인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서 패했단 말입니다. 어찌할거나, 자, 패했어요. 하니까 참 한탄 사문에 어찌할거나 백제의 이름이 오늘로 끊겼으니 조상이 있는 분묘에 어찌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처참한 심정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패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일본 열도로 남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응신왕 때 많은 백제 사람들이 도래했듯이, 이주했듯이 또 움직입니다. 자, 지도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금강이겠죠. 자, 금강 전투, 백강구 전투입니다. 그래서 패했어요.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원래 꼭 그때에 이동한 사실이라기보다는 백제에서 오는 루트입니다, 사실은. 백제 유민들,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들이 오면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물론 이제 뭐 하루아침에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해서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와서 머물다가 해서 어쨌든 이쪽으로 오죠. 자, 스시마에다가 간에다 성을 쌓습니다. 이게 다 한국식 산성이죠. 한국식 산성이에요. 씁니다. 오죠. 성을 쌓습니다. 이 수성, 미즈키라고 하는데 오오누성, 기이성, 기쿠지성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으로 딱 찾아보면 한국식 산성이라고 다 돼 있어요. 왜 한국식 산성이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또 만들어진 연도도 보면 전부 다 바로 이때입니다. 다. 이 계속 옵니다. 나가토 성을 쌓고 스네 성을 쌓고 계속 성을 쌓으면서 결국은 여기다가 고안성, 타카헤 성까지 쌓고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만약에 야마토 우에가 백제와 하던 관계가 없더라면은 아니 그 백제 그 장군들이 오면서 자기 땅도 아닌데 이렇게 성을 쌓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결국 이제 두렵겠죠. 신라와 당군이 결국 이쪽 일본 열도까지 들어오리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성을 쌓으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백제와 아무 연관도 없는데 이렇게 성을 쌓으면서 올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들어왔죠. 여기 타카헤성을 넘어가지고 자, 이 아스카, 이 나라 쪽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그 온 사람들이 여기 오음이라고 제가 이게 표시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 그 왕궁도 계속 바뀝니다. 가급적이면 이쪽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 옮깁니다, 사실. 이게 근강이라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오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요 도시가 요게 오쯔라는 대진해서 오쯔라는 그 지역인데 이쪽까지 옮깁니다. 그 다음에 백제 이주민들을 온 사람들을 전부 다 이쪽에다가 그 모여 살게 합니다. 이때 이게 이 당시에 그 백제가 멸망했을 때 그 보여준 하나의 그 기록들입니다. 기록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궁도 멀리다 이제 가급적 이제 한반도로부터 이제 그 멀리다 이제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럼 그런 조치만 해서 안 되죠. 그래도 불안합니다. 자, 이 계보들을 봅시다. 자, 쭉 갑니다. 자, 이 천무왕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본격적인 일본 그 만들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 시작은 뭐냐면은 천무 때 들어서면서 백제와의 관계를 멸망했기 때문에 전부 끊어냅니다. 끊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 만들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일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본을 자기들만의 독특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보는 이제 그 고사기, 일본서기 편찬 작업도 시작하게 합니다. 지시가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일본서기는 이때 시작이 돼서 720년에 이제 마쳐지죠. 일본서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역사들이 쭉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조작되고 정리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국호도 670년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름까지도 바꿨단 말입니다. 자, 이 이름까지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율령 제도도 만들고 복식 제도도 바꾸고 각종 지금까지 백제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 왕, 천왕이라는 개념도 바로 이 천무 때에 공식화되죠. 공식화됩니다. 그게 바로 왜 천왕이라고 했냐면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북두칠성, 북극성이죠. 천왕대제입니다. 거기서 이제 따오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뭐 이건 우리 고대 한민족의
상제 사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것도 이세신궁의 봄에 열리는 맞절이죠. 요 북인데 요걸 이제 확대한 게 그 나라 쪽에 보면은 있죠. 여기도 이제 용과 봉 모습이 이제 그 보이죠. 용과 봉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저쪽에 보면은 일본 그 천황 즉위식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도 보면은 삼조고, 용, 뭐 북두칠성 다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제 일본이 이름을 바꾸면서 일본 만들기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역사적 기록, 역사 기록이나 무슨 뭐 천황이라는 개념이나 국호나 율령제도나 이 모든 걸 다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바꿔냅니다. 바꾸면서 결국은 이제 한 50대로 접어들면은 이 환무라는 이 일본 왕은 드디어 이제 이 교토, 지금 뭐 일본, 우리가 일본 하면 교토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해안교라고 하는데 평안이라고 합니다만은 해안교로 움직입니다. 이동을 합니다. 이 해안교, 교토로 이동하면서는 소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모든 기록들을, 백제와 관련된 기록들을 그 흔적을 지워나갔던 거죠. 지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만들기에서. 그러나 그게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의 기록들도 여러 가지가 뭐 이제 쭉 보면 나타납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 이제 신찬성시록인데 대원진인, 이 진인 마히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황족 중에서 최고의 황족들이겠죠. 보면 시호가 민달, 이게 천왕의 이름이에요. 자, 시호죠. 민달 왕의 손자 백제 왕의로부터 나왔다. 그 다음에 다른 이 진인들도 보면 같은 조상 백제 친왕의 후손들이다. 전부 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2001년에 그 현재의 125대 일본 천왕이 고백을 했다고 했죠. 고백을 했다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일본 천황가가 백제 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그때는 이 환무가 그 무령왕 잘 아시잖아요. 공주의 무령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죠. 인정을 합니다. 또 무령왕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사실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무령왕이 원래 이름이 아시는 분 있어요? 사마죠. 사마. 여러분들 일본 요즘에 뭐 할 때 누구 하면 뭐 연사마, 사마 합니다. 아주 최고의 높임말이죠. 그런데 무령왕의 이름이 사마죠. 무령왕이 일본으로 가다가 큐슈 못 가서 그 섬에서 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생을 했죠. 가카라시마라는 섬인데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본서의 기록을 보면은 섬이라는 그 말이 사마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야기만 되다가 1970년대 초반에 공주에서 무령왕릉이 발굴이 되면서 바로 이제 묘지석이 나왔죠. 거기 딱 보니까 무령왕이 사마라고 밝혀짐으로써 이제 연결이 돼 버린 겁니다. 연결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렇게 이제 됐죠.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교토로 옮기면서 일본은 이제 본격적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만들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제가 이제 한두 말씀만 이제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 식민 시대 강점을 하고 난 다음에 신궁을 지을 때 어디를 지었냐면은 조선신궁, 부여신궁, 춘천에다가 신궁을 지으려 했어요. 부여신궁과 춘천신궁은 왜 지으려 했냐는 겁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거는 분명히 자기들의 어떤 조상, 신화적인 터전을 한반도에서 찾았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실패했죠. 못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한 시간을 한 2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일본 고대사와 한민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뭐 일본 고대사가 한민족의 이주사이다라는 것을 밝혀서 뭐 우리가 뭐 어떤 상당히 득에 찬 뭐 그런 거를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일본의 고대사의 뿌리를 올바르게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상생의 역사 또 바로 보는 역사, 저는 이제 바로 보는 역사라는 개념을 썼습니다만은 그 바로 보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일본의 그 양식 있는 그 역사학자들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원래 한반도는 대륙에서 튀어나온 그 젖가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는 그 젖을 빨아먹는 아기의 형상이다. 그래서 문화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서 물론 이제 근대겠지만 근대가 되면서 한반도는 그런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 준 그런 그 나라이기보다는 주먹을 쥔 팔뚝의 모습으로 형상을 하죠. 한반도는 저 모습을 일본 열도를 항상 언제나 위협하고 있는 주먹을 쥔 팔뚝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게 바로 군국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일본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강점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근대사가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지니게 됐던 거죠. 여하튼 일본의 고대사는 한민족의 이주사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신화와 오늘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이 고대 역사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그 상생의 새 역사, 그다음에 바로 보는 역사를 만들자는 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오늘 뭐 이쪽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